곧 수의를 입으실 분이 어찌하여 비단 옷을 입고 계십니까? 거리에서 구걸하던 거지아이가 지나가던 대감을 향해 불쑥 던진 말이었습니다. 순간 굳어진 대감의 발걸음, 산 사람에게 수의라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요. 배가 고파 헛소리를 하는 것이겠지. 그는 그저 실성한 아이의 헛소리려니 치부하며 혀를 끌끌 차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과연 거지아이는 무엇을 보았기에 그런 섬뜩한 말을 내뱉은 것일까요? 그리고 대감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그의 진짜 운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밥마실 야담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 땅에는 임금의 두터운 신망을 받는 김판서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국정의 흐름을 살폈고 깊은 밤까지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걱정하며 붓을 놓지 않는 진정한 충신이었습니다. 김판서의 저택은 번듯한 기와집이었으나 대궐 같은 다른 권세가들의 집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마당은 정갈하기 그지없었고 살림살이 또한 소박했습니다. 그의 부인과 자식들 역시 몸소 절제를 실천하며 사치와는 거리가 먼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전 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논하던 중 김판서가 정중히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거듭되는 흉년으로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였사오니 속히 관가의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을 구제하셔야 합니다. 임금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곡식을 이리 내어주다가는 나라의 살림이 위태로워지지 않겠느냐며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김판서는 떨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백성이 있어야 비로소 나라도 있는 법입니다. 백성이 굶어 죽어간다면 나라인들 어찌 온전할 수 있겠사옵니까? 좌우에 늘어선 대신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자칫 바른 말을 올렸다가 임금의 노여움을 사 벼슬길이 막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판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직 옳다고 믿는 길이라면 어떤 두려움도 없이 서슬퍼런 진심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은 결국 김판서의 충심 어린 간언을 받아들여 즉시 곡간을 풀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라 명했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판서는 지엄한 임금 앞에서도 서슬퍼런 권세가들 앞에서도 결코 눈치를 보거나 말을 돌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나라를 위해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끝내 입을 열어 진실을 고하는 대쪽 같은 선비였습니다. 그러니 장터와 우물가에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도 김판서에 대한 칭송이 자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판서 어른 같은 분이 단 한 분만 더 계셨어도 이놈의 세상이 벌써 뒤집혔을 텐데 말이야. 백성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의지했습니다. 김판서의 마음은 대궐 밖에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백성들의 고단한 삶으로 가득했습니다. 깊은 밤 홀로 촛불을 밝힌 채 나란 일을 고민하던 그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시름을 잊고 편히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이가 없을지를 고뇌하며 하얗게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김판서는 관복 대신 소박한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인이 의아한 듯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으리, 이 새벽에 어찌 그런 차림으로 나서려 하십니까? 백성들의 살아가는 형편을 직접 살피고 싶구려. 잠시 저작거리에 다녀오겠소.
김 판서는 신분을 감춘 채 하인 한 명만을 대동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도성 안 저작거리는 이른 아침부터 장사꾼들의 장사 소리와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백성들의 일상을 눈에 담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 물건값을 깎는 아낙네, 땀방울을 흘리며 무거운 짐을 나르는 짐꾼, 아이의 손을 꼭 쥐고 걷는 아버지의 모습까지. 그것이 바로 꾸밈 없는 백성들의 진짜 삶이었습니다. 김 판서는 나직이 생각했습니다. 역시 책상 앞에 앉아 글자로만 읽는 것과는 천지 차이로구나. 백성들의 웃음과 고단한 표정, 그리고 정직하게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에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한참을 걷던 김 판서가 청계천 다리 밑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챙그랑거리며 깡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그늘진 곳으로 시선을 돌리자 한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10살 남짓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옷은 누더기처럼 해지고 얼굴은 검댕이가 묻어 꾀죄죄했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의 눈망울만큼은 유난히 맑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낡은 동양 그릇을 두드리며 지나가는 이들에게 간절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배고픈 처지를 가엾게 여겨 한 푼만 도와달라 애원하는 목소리가 무척이나 애처로웠습니다. 무심하게 스쳐가는 이들이 태반이었으나 이따금 마음씨 좋은 행인이 엽전 한두 잎을 던져주곤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 판서는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저토록 야윈 어린아이가 돌봐줄 부모도 없이 홀로 구걸을 하고 있다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김 판서는 아이에게 다가가 품속에 있던 엽전 몇 잎을 그릇에 조용히 넣어주었습니다. 거지 아이는 땅바닥에 닿을 듯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올렸습니다. 김 판서가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김 판서를 똑바로 응시하는 아이의 입술이 달싹이더니 믿기 힘든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곧 수의를 입으실 분이 어찌 비단옷을 걸치고 계십니까? 순간 김 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망자에게나 입히는 수의를 왜 하필 자신에게 운운하는 것인지 섬뜩해진 그는 다급히 바짝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방금 그게 무슨 말이냐? 하지만 아이는 입을 꾹 다문 채 다시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가지만 덩덩 두드려 댔습니다. 김 판서가 재차 물었지만 아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천진난만한 눈망울로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곤란에 빠진 김 판서를 향해 뒤따르던 하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애써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리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 굶주림에 지쳐 헛소리를 짓거린 게야. 내가 잘못 들었을지도 모르지. 스스로를 타일러 보았으나 귓가를 맴도는 아이의 목소리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어느새 비를 머금은 먹구름이 잔뜩 몰려와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설 즈음 김 판서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걱정스레 묻는 부인에게는 그저 고단할 뿐이라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어이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판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타닥거리는 빗소리에 섞여 낮에 들었던 아이의 서늘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김 판서는 어김없이
이른 아침 대궐에 들어 밤늦게까지 정무에 매달렸습니다. 가뭄이 든 남쪽 지방의 구휼 대책을 촉구하고 서쪽 고을 탐관 오리의 횡포를 고발하는 등 오로지 백성의 고단한 삶을 보살피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니 거지 아이의 섬뜩한 경고도 어느덧 기억 저편으로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김판서가 미처 살피지 못한 조정의 어두운 이면에서는 그를 집요하게 노려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시기심과 증오로 번뜩이는 그 서늘한 눈동자의 주인은 바로 박참판이었습니다. 박참판의 저택은 궁궐 부럽지 않을 만큼 화려한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드높이 솟은 대문 너머로는 기이한 수석과 진귀한 정원수가 가득했고 비단잉어가 논이는 넓은 연못 주위로 수십 명의 하인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이 거대한 부귀영화는 모두 그의 검은 탐욕이 빚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박참판은 관직을 재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공납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은 예사였고 송사를 유리하게 꾸며주거나 상단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억울한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냈습니다. 그렇게 긁어모은 재물은 그의 오만한 권세만큼이나 높고 견고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박참판에게 최근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생겼습니다. 바로 조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기 시작한 김판서였습니다. 김판서는 골마있던 문제들을 하나둘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곡물이 턱없이 줄어든 것을 두고 중간 착취를 의심하며 감찰을 촉구하는가 하면 억울한 백성들의 사연을 임금께 낱낱이 고해관하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매번 교묘한 술수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긴 했으나 김판서의 예리한 칼끝은 서서히 박참판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참판의 화려한 사랑채에서 우당탕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또 그놈의 김판서, 그 시건방진 자가 또 내 앞길을 막았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박참판이 길길이 날뛰자 곁에 있던 측근이 안절부절 못하며 달랬습니다. 대감마님, 고정하십시오. 누군가 듣겠습니다요. 고정하게 생겼느냐. 이번에 지방 공무를 슬쩍 손 좀 보려 하였거늘 그 새를 못 참고 전하께 들쑤셔 놓지 않았느냐. 측근이 조심스레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사이 전하께서 김판서를 워낙 총애하시니 큰일이옵니다. 무슨 일이든 그 자의 말이라면 다 믿으실 기세가 아니옵니까? 박참판은 이를 뿌듯 갈았습니다. 김판서가 청렴을 떨수록 자신의 입지는 좁아졌고 챙길 수 있는 뒷돈은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전하의 총애를 홀로 독차지하는 꼴이 뼈에 사무치도록 질투났습니다. 김판서, 그래, 그놈만 없으면, 그놈만 내 눈앞에서 사라져 준다면 예전처럼 만사가 순조로울 터인데. 혼잣말을 짓씹는 박참판의 험악한 눈빛에 서늘한 사리가 번뜩였습니다. 측근이 화들짝 놀라며 설마 대감마니 하고 입을 떼자 박참판은 매섭게 쏘아 붙였습니다. 입 조심해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속내를 굳힌 박참판은 은밀하고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그는 흉측한 흉터와 서늘한 살기를 품은 사내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였습니다. 돈은 아쉬움 없이 두둑이 챙겨줄 터이니 이 일만 쥐도 새도 모르게 깔끔히 처리해라. 돈을 받고 목숨을 앗아가는 전문 자객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판서를 향한 박참판의 검은 사리가 마침내 칼을 빼어 든 순간이었습니다.
암살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김판서는 여느 때처럼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날이 저물고 저녁상을 물리자 부인이 수심 가득한 얼굴로 당부했습니다. 요사이 안색이 몹시 상하셨습니다. 오늘은 부디 일찍 침소에 드시지요. 아직 살펴야 할 서책이 남았소. 별채에 가서 조금만 더 마무리를 하고 쉬리다. 사랑채에서 멀찍이 떨어진 별채는 인적이 드물어 조용히 정무를 보기에 안성맞이였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책상에 앉은 김판서는 금세 일에 빠져들어 밤이 깊어가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김판서가 평소 기거하던 사랑채에서는 앳된 하인 하나가 청소에 한창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이 별채에 계시는 동안 방을 말끔히 치워두려던 참이었습니다. 부지런히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이불자리까지 정갈하게 펴둔 하인은 뻐근한 몸을 풀려 방 한 구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고된 노역 탓이었을까요? 잠시만 쉰다는 것이 그만 눈꺼풀이 스르르 감기고 말았습니다. 고요한 사랑채 안 하인은 주인의 방에서 다가올 끔찍한 위기를 모른 채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담장 밖으로 두 개의 검은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시퍼런 칼날을 쥔 자들, 바로 박참판이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저기가 김판서의 사저다. 사랑채 방 안에 드는 것을 확인했으니 틀림없을 터. 단숨에 끝냅시다. 자객들은 소리 없이 담장을 넘어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사랑채 문 앞에 다다르자 방 안에서 고른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조심스레 문이 열리고 꺼진 촛불 대신 희미한 달빛이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하인을 비추었습니다. 집안일에 지쳐 쓰러지듯 잠든 하인이라는 사실을 알 리 없는 자객은 높이 쳐든 칼을 망설임 없이 내리쳤습니다. 억눌린 짧은 신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피 묻은 칼을 거둔 자객들은 재빠르게 담장을 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찢어질 듯한 부인의 비명과 함께 저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란에 놀라 별채에서 뛰쳐나온 김판서는 사랑채의 참상을 보고 그만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덮어야 할 이불 속에서 앳된 하인이 피투성이 가된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순간 김판서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간밤에 자객들이 자신을 노리고 침입했다가 엉뚱하게도 방을 치우다 잠든 하인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사랑채로 돌아왔더라면 억울하게 제 대신 피를 흘린 하인 앞에서 김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대감, 대체 누가 이리 끔찍한 짓을 필시 대감의 목숨을 노린 것이옵니다. 사색이 된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지만 김판서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적의 소행임은 짐작이 가나 뚜렷한 증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자신의 목숨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만큼은 명백했습니다. 바로 그때 벼락처럼 한 목소리가 김판서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곧 수의를 입으실 분이 어찌 비단옷을 걸치고 계십니까? 다리 밑 거지, 아이가 남겼던 기괴한 물음이었습니다. 한낱 헛소리인 줄 알았던 그 섬뜩한 예언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현실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하마터면 자신이 피 묻은 이불을 수에 삼아 누워 있었을 것임을 깨달은
김판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판서는 즉시 관아에 사람을 보내 자객의 침입과 하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철저한 수사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포졸들이 현장을 샅샅이 뒤졌음에도 훈련된 자객들의 흔적은 이미 어둠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판서의 일상은 극도의 불안으로 얼룩졌습니다. 집 안팎의 경계를 겹겹이 강화했으나 언제 다시 암살자의 칼날이 날아들지 모른다는 공포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피말리는 며칠이 지나고 김판서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신묘한 아이를 다시 만나야만 했습니다. 아이가 다가올 죽음의 그림자를 꿰뚫어 보았다면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그 해답도 쥐고 있을 터였습니다. 김판서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허름한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서둘러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다리 밑에 당도하자 다행히 거지아이는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때 묻은 동양 그릇을 두드리며 지나가는 이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무명옷을 입고 있던 김판서를 아이는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김판서는 높은 양반의 체면도 잊은 채 흙바닥에 꿇어앉아 지난번 수위에 대해 말했던 까닭을 절박하게 캐물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대감의 얼굴에 끔찍하게 죽을 기운이 씌어 있어서 그리 말했을 뿐이라며 덤덤히 대답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방도를 묻는 김판서에게 아이는 놀라운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원래 김판서는 엊그제 밤 진작에 죽었어야 할 목숨인데 죄 없는 하인이 대신 피를 흘려준 덕분에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하인을 떠올리며 가슴을 치던 김판서는 이내 다급하게 이제 위험이 다 끝난 것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한 가닥 희망마저 꺾어버리는 무서운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아닙니다. 나흘 뒤 대감을 죽이려고 자객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나흘 뒤라는 날벼락 같은 소리에 김판서는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맞서야만 했습니다. 이내 흩어진 정신을 가다듬은 김판서는 영문도 모른 채 죽음당할 뻔한 목숨을 살려준 아이를 향해 땅에 이마가 닿도록 절하며 눈물겹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김판서는 흙바닥에 꿇었던 무릎을 털고 일어나 아이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청계천 다리 밑 그 음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웅크리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김판서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이 차가운 다리 밑에서 그만 벗어나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내 집으로 가면 따뜻한 방과 배불리 먹을 밥이 있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아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자 김판서는 진심을 다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득했습니다. 내가 그 기이한 능력으로 내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나는 그 은혜를 꼭 갚고 싶구나. 김판서의 진실한 눈빛과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는지 잠시 머뭇거리며 낡은 동양 그릇을 만지작거리던 아이는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버림받고 멸시당하며 살아온 아이의 굳게 닫힌 마음이 처음으로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특별하고도 깊은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판서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꾀죄죄한 아이를 데려오자 마중을 나왔던 부인과 하인들은 화들짝 놀라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부인이 다급하게 대감, 이 거지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하고 묻자 김판서는 부인을 방으로 이끌어 모든 자초지종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앞날을 내다보는 신묘한 능력을 지녔으며 며칠 전 사랑채에서 벌어진 끔찍한 비극이 사실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아가 나흘 뒤 별채로 다시 자객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끔찍한 경고까지 전해주었다고 말입니다. 이야기를 모두 전해 들은 부인은 충격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대감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준 생명의 은인이 아닙니까? 어찌 이런 누추한 꼴로 두겠습니까? 부인은 지체 없이 하인들을 시켜 솥에 따뜻한 물을 끓이게 하고 아이를 정성껏 씻기도록 명했습니다. 떼국물이 씻겨 나간 아이의 몸에는 그간의 고단한 삶을 증명하듯 크고 작은 흉터들이 가득했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자식을 돌보듯 손수 깨끗한 비단옷을 내어 입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쌀밥과 고깃국을 상에 가득 차려주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배불리 먹고 포근한 옷을 입어본 아이의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눈물 너머로 아이의 얼굴에는 어느새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운명의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판서는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는 가장 입이 무겁고 충직한 하인 10명을 은밀히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하인들 앞에서 김판서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흘 뒤 야심한 시각, 내 목을 노리는 흉악한 자객들이 별채로 스며들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놈들을 맞이할 것이니 너희들이 나를 도와 놈들을 반드시 잡아내야만 한다. 할 수 있겠느냐? 죽음이 오가는 위험한 일이었으나 평소 김판서의 큰 은혜를 받던 하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대감마님을 지키겠노라 굳게 맹세했습니다. 김판서는 그날부터 치밀하게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늦은 밤까지 별채에서 정무를 보는 척 불을 환하게 밝혀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책상 앞에 두툼한 옷가지와 갓을 교묘하게 겹쳐 세워 창밖에서 보면 영락없이 사람이 앉아 글을 읽는 것처럼 가짜 김판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건장한 하인들은 별채를 둘러싼 고목나무 뒤와 담장 그늘, 별채의 마루 밑에 숨죽여 매복시키기로 계획했습니다. 관아의 포도대장에게도 미리 서신을 보내 당일 저녁 무렵 관군들을 사저 주변에 은밀히 잠복시켜 달라고 당부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된 것은 아이의 구체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아이는 달이 두꺼운 먹구름에 완전히 가려져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밤 12시 무렵 놈들이 대문이 아닌 담장 뒤쪽에 허물어진 틈을 타고 넘어올 것입니다. 라고 정확한 시간과 경로까지 짚어주었습니다. 덕분에 김판서와 하인들은 적이 오는 길목을 완벽하게 틀어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나흘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수저를 놓은 김판서는 평소처럼 부인에게 오늘도 상소가 밀려 늦게까지 별채에서 일을 보아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인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옷자락을 쥐며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고 김판서는 걱정하지 말라며 아내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주었습니다. 별채에 당도한 김판서는 계획대로 촛불을 켜고 가짜 인형을 앉혀놓은 뒤 자신은 숨소리조차 새어나가지 않는 은밀한 옆방 벽장에 몸을 숨겼습니다. 밖에서는 10명의 하인이 어둠과 혼연일체가 되어 숨을 죽이고 있었고 대문 밖 저만치에서는 관군들이 언제든 들이닥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밤은 점점 깊어졌고 바람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아이의 말대로 하늘의 달마저 짙은 구름 속으로 자취를 감추어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무거운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쪽 담장 너머에서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미세한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이내 툭 하고 무언가 바닥에 가볍게 착지하는 소리가 나더니 불길하고 거대한 검은 그림자 두 개가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번 사랑채에서 죄 없는 하인의 피를 묻혔던 피비린내 나는 그 살수들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 없이 단칼에 숨통을 끊어 놓아야 한다. 곧장 별채로 간다. 알겠소. 발소리를 죽이시오. 어둠 속에서 섬뜩한 살기를 내뿜으며 자객들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별채로 다가갔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일렁이는 촛불과 책상 앞에 꼿꼿이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확인한 그들의 눈빛이 잔인하게 번뜩였습니다. 자객들은 품에서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빼들고 짐승이 먹이를 덮치듯 방문을 확 젖히려 다가섰습니다. 자객이다. 놈들을 쳐라. 고막을 찢을 듯한 우렁찬 고함과 함께 어둠 속에 납작 엎드려 있던 10명의 하인이 일제히 튀어나왔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자객들이 아뿔싸 함정이다 라며 황급히 몸을 물리고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렀으나 이미 사방이 가로막힌 독 안에 든 쥐 신세였습니다. 건장한 하인들이 목숨을 걸고 자객들의 팔다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치열한 난투극이 벌어지는 와중에 선두에 섰던 하인 한 명이 자객의 날카로운 칼날에 팔을 깊게 베어 붉은 피를 흩뿌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동료의 피를 본 나머지 하인들은 오히려 분노가 극에 달해 더욱 맹렬하게 덤벼들었습니다. 제 아무리 무술이 뛰어난 살수들이라 할지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10명의 건장한 사내를 동시에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둔탁한 파공음과 함께 한 자객이 바닥에 나뒹굴며 칼을 떨어뜨렸고 남은 한 명마저 하인들의 억센 소나귀에 짓눌려 엎어졌습니다. 하인들은 짐승처럼 발버둥치는 자객들의 등 뒤로 무릎을 찍어 누르고 굵은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마당에 요란한 소란을 신호로 대문 밖에서 대기하던 관군들이 횃불을 들고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방이 대낮처럼 환해진 가운데 별채의 옆방 문이 열리고 핏기가 가신 얼굴의 김판서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포박당에 무릎이 꿇린 자객들을 내려다보는 김판서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그의 두 눈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들. 대체 누구냐? 어떤 파렴치한 자의 사주를 받고 내 하인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내 목까지 치려 한 것이냐? 김판서가 벼락같이 일갈했지만 자객들은 독하게 입을 꽉 다문 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포도대장이 나서며 대감마님 심려치 마시옵소서. 이 악독한 무리들을 당장 관하로 압송하여 주리의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배후를 캐내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자객들이 관군들에게 이끌려 줄지어 끌려가고 나서야 김판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참았던 안도의 한숨이 길게 터져 나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달려온 부인이 김판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하인들 역시 대감마님이 무사하시어 천만다행이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판서는 멀찌감치 기둥 뒤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아이와 시선이 마주치자 깊고 묵직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관아로 끌려간 자객들은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는 혹독한 국문과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입을 다물며 버티려 했으나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 앞에서는 천하의 살수들도 배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피투성이가 된 한 자객의 입에서 쇳소리 같은 자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참판이옵니다. 박참판 대감께서 돈을 주며 김판서를 없애라 명하셨습니다.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정의 핵심 권력을 쥐고 있는 고위 관료가 백주대낮의 동료 관리를 암살하려 살수를 고용했다는 것은 나라의 기강을 뒤흔드는 엄청난 역모와도 같은 범죄였습니다. 관아의 수장은 이 끔찍한 사실을 지체 없이 대궐로 달려가 임금에게 낱낱이 고해 바쳤습니다. 용상에 앉아 보고를 받은 임금의 얼굴은 불그락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뭐라, 감히 조정의 관리가 사사로운 원한으로 충신을 암살하려 들다니. 당장 의금부 도사를 풀어 박참판 그 추악한 자를 내 앞에 무릎 꿇리라. 임금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장한 관군들이 박참판의 으리으리한 사저로 들이닥쳤습니다. 자객들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방 안에서 사시나무 떨듯 불안에 떨고 있던 박참판은 대문이 산산조각 나며 쏟아져 들어오는 관군들을 보자 그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박참판, 전하의 어명이다. 살인을 사주한 대역 죄인을 당장 결박하라. 관군들은 저항할 힘조차 잃어버린 박참판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포승줄로 꽁꽁 묶어 끌어냈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이 부지런히 가꾸던 화려한 정원과 비단잉어가 논일던 연못은 순식간에 관군들의 군화 발에 짓밟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집안 곳곳을 수색하던 관군들의 손에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비리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대장, 여기 다락방 밑에 숨겨진 장부가 수십 권이옵니다. 지방의 공물을 중간에서 빼돌린 내역이 빼곡합니다. 이곳엔 상단에서 받은 뇌물과 금괴가 괴짝으로 쌓여 있소이다. 백성들의 뼈와 살을 깎아 쌓아 올린 추악한 부패의 민낯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금부 추국장에 끌려와 무릎이 꿇린 박참판은 자신을 둘러싼 증거들과 서슬퍼런 관리들의 추궁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 이놈, 어찌하여 그토록 끔찍한 사륙을 계획한 것이냐. 추국관의 호통에 박참판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김판서가 사사건건 나의 일을 방해하고 상소를 올리니 그저 눈의 가시를 치우고 편히 살고자 그리하였소. 그 어리석고도 이기적인 대답에 관리들은 기가 차서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편하게 권력을 누리기 위해 나라의 충신을 죽이려 했다니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였습니다. 신문 결과를 모두 보고받은 임금은 분노하여 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이런 금수만도 못한 역적놈을 보았나. 당장 저놈의 모든 관직을 삭탈하고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한 푼도 남김없이 국고로 환수하라. 그리고 척박하고 물도 나지 않는 머나먼 섬으로 영원히 유배를 보내 2번 다시 한양 땅을 밟지 못하게 하라. 결국 박참판은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옷을 찢긴 채 밧줄에 묶여 천리박 유배지로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그가 누리던 거대한 저택은 폐허처럼 텅 비었고 수많은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권력과 재물에 눈이 멀어 끝없는 탐욕을 부리던 자의 너무나도 당연하고 통쾌한 말로였습니다. 사건이 모두 일단락된 후 임금은 김판서를 은밀히 대궐로 불렀습니다.
용상에서 내려와 직접 김판서의 두 손을 굳게 맞잡은 임금의 눈빛에는 깊은 미안함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이 그토록 아슬아슬한 사지의 고초를 겪는 동안 과인이 미처 그 위협을 살피지 못해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오. 하지만 흔들림 없이 불의와 맞서준 경이 있어 이 나라의 기강이 다시 섰소. 과인이 앞으로 믿고 의지할 사람은 오직 경과 같은 굳건한 충심뿐이오. 사저로 돌아온 김판서는 곧바로 가족과 저택의 모든 하인을 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피를 흘릴 뻔했던 이들을 향해 양반의 체면도 잊은 채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너희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를 지켜준 덕분이다. 진심으로 고맙다. 특히 자객의 칼에 팔을 베어 붕대를 감고 있는 하인에게 다가가 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흘린 피를 내 평생 잊지 않으마. 한양에서 가장 용한 의원을 불러 흉터 하나 남지 않도록 치료해 줄 터이니 푹 쉬도록 하여라. 자신들을 가족처럼 아껴주는 주인의 은혜에 하인들은 감격하여 엎드려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김판서는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아이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김판서는 아이의 작은 어깨를 꽉 끌어안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애야, 내가 처음 나에게 다가와 진실을 일러주지 않았다면 내 명은 진작에 끊어졌을 것이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제부터 너는 길거리를 떠도는 거지가 아니라 이 집안의 소중한 식구이며 내 귀한 자식이다. 평생을 우리와 함께 따뜻하게 지내자꾸나. 생애 처음으로 느껴보는 핏줄 같은 온기와 사랑에 아이는 김판서의 넓은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인 역시 다가와 아이의 등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저택에는 두려움이 아닌 안도와 평화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날 밤하늘의 별빛이 쏟아지는 별채 툇마루에 앉아 김판서는 곁에 앉은 부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인 벼슬아치로서 청렴하게 산다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시기와 목숨을 건 위협을 동반하는 고단한 길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소. 때로는 흔들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부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자 김판서는 이내 단호하고 강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내 목숨이 오늘 밤 당장 위태로울지언정 고통받는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끄는 정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요. 불의의 눈을 감는 순간 내 삶의 이유도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부인은 남편의 굳은 의지가 담긴 주름진 손을 꼭 쥐며 언제나 그 험난한 길을 곁에서 함께 걷겠노라 다정하게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다리 밑에서 깡통을 두드리던 거지 아이는 김판서와 부인의 따뜻하고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놀랍도록 반듯하게 자라났습니다. 김판서는 바쁜 정무 속에서도 매일 밤 아이에게 천자문과 사서삼경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명석한 두뇌를 가졌던 아이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학문을 깨우쳤고 어느새 훤칠하고 예의 바른 15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가끔 청년으로 자란 아이의 눈앞에 다시금 미래의 조각들이 펼쳐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판서의 가르침을 받은 그는 그 신묘한 능력을 결코 사사로운 재물을 모으거나 권력을 탐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번 장마에 남쪽 강둑이 무너져 큰 수해가 날 기운이 보입니다. 아버님, 역병이 돌 조짐이 보이니 서쪽 고을에 미리 의관과
약재를 보내셔야 합니다. 아이는 오직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고 재난을 미리 대비하는 일에만 조용히 입을 열었고, 김판서는 아들의 예언을 바탕으로 훌륭한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박참판의 몰락 이후 조정의 썩은 뿌리들이 연달아 뽑혀 나가면서 나라의 기강은 대나무처럼 곧게 바로 잡혔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이 쫓겨난 자리는 청렴하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고, 탐관오리들의 착취가 사라지자 백성들의 삶에도 점차 여유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김판서 대감 같은 충신이 살아계시니 비로소 우리가 숨통이 트인다 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의 덕을 칭송하는 소리가 매일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던 어느 날, 서재에서 책을 읽던 아들이 밝고 상기된 얼굴로 김판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아주 기분 좋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달 뒤 대궐에서 전하께서 아버님께 아주 크고 무거운 상을 내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판서는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그저 나라의 녹을 먹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무슨 상을 더 바란단 말이냐. 내가 이번에는 헛것을 본 모양이구나. 하지만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한 달 후, 임금은 김판서를 비롯한 모든 문무백관을 대궐의 정전에 불러 모았습니다. 근엄한 표정으로 용상에 앉아있던 임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명을 선포했습니다. 모두 들으라. 김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온갖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청렴결백함을 잃지 않고 백성을 친자식처럼 섬겨왔다. 과인은 오늘 이 나라의 기둥과도 같은 김판서를 정승에 임명하노라. 앞으로도 과인의 곁에서 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어 달라. 대궐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경하의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하들은 진심을 다해 새로운 정승의 탄생을 축하했고, 김판서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바닥에 엎드려 성은이 만극하다는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궐문을 나서자 백성들이 거리에 몰려나와 새로운 정승을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집으로 돌아온 김판서 정승은 가족과 가신들을 모두 앞마당에 모아놓고 고기와 술을 푸짐하게 내어 조촐하지만 따뜻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마당 한편에서 어느새 듬직하게 자라난 아들이 타주는 향긋한 찻잔을 손에 쥐고 김판서가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돌아보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참으로 다사다난하고 두려운 시간들도 있었지. 허나 너를 만나고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이겨낸 이 삶이 진정으로 복되고 영광스럽구나. 아들 역시 아버지를 향해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내며 따뜻하게 마주 웃었습니다. 담장 너머 세상은 눈부시도록 평화로웠고 새들은 봄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늘은 결코 불의에 굽히지 않고 바른 길을 묵묵히 걷는 이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센 폭풍우를 이겨낸 참된 충신 김판서와 기적을 품고 찾아온 아이가 세상에 깊게 새겨놓은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진리였습니다.